국가 프로젝트에 빨려들 수밖에 없어요. 연구비 수주를 위한 과제 중심의 연구가 지향이 되고 있다. 저는 저희 단국대학교 사학과에 입학해가지고 본 대학에서 석사 박사를 다 마치고 1992년 동양연구원 연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편찬원, 연구실장, 연구교수 등을 지내면서 주로 이제 동양학 분야에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학과에서 중국 근현대사 전공으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현재는 이제 한중관계연구소 소장과 저희 대학의 동양학 연구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동양사학회, 그리고 중국 근현대사학회, 그리고 중국학회 등 이런 학회에서 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저희 동양연구원은 뭐 이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1970년 지금 현재 명예 이사장으로 계시는 장충식 총장님께서 이제 발의를 해가지고 만든 연구기관으로 사실상 황무지와 같은 우리 이 대한민국의 동양학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이후로 이 학술 저널, 학술 대회 등등을 통해서 동양학을 이끌어 왔고요. 그리고 2011년에는 동양연구원으로 교책연구원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저희 연구원에서는 계속 확장 발전을 했는데 자체 연구를 하는 연구실, 그리고 사전 편찬을 하는 편찬실, 그리고 번역을 중심으로 하는 번역실, 이 3실과 그리고 산하연구기관으로는 동아시아 문화연구원, 그리고 동아시아 교류연구소, 그리고 역사문화연구소 등 3개의 또 산하연구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연구과제팀과 행정을 지원하는 행정실, 이렇게 해서 약 30여 명의 연구 인력이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동아시아 학술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죠. 하나는 자체 연구소 자체의 그 프로젝트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외부 사업이 있는데 자체 연구원 사업으로는 대표적인 게 지금 52회째 맞이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제학술회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전학 학술회의, 학술 심포지움 등등 정기 발표, 그러니까 거의 매달 2회 이상의 학술 대회와 심포지움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학술 대회의 결과물들은 편찬과 간행 사업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데요. 저희 지금 현재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로 등재되어 있는 동양학이 지금 88권째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동양학은 우리 이 한국에서 동아시아 전반을 다루는 문사철을 다루는 대표적인 저널로서 이제 53년째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에서 무엇보다도 자랑할 수 있는 동양연구원의 대표 사업은 사전 편찬이 되겠죠. 아시다시피 우리 동아시아의 문화의 뿌리는 한자라고 했을 때 70년대 동아시아 연구가 시작이 될 때 그 기초 작업으로서 한자 사전이 있어야 된다는 그 뜻하에 여기 지금 나와 있듯이 여기 한국 한자어 사전, 한한 대사전, 이걸 지금 약 30년에 거쳐서 325권의 교비를 투입을 해서 완간을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작업들이 이제 종이 사전으로서는 일단락을 이루고 이제 2017년부터는 네이버를 통해서 한국 한자어 사전을 앱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다시 또 네이버와 잘 알다시피 이두사전을 이제 2025년부터 또 앱으로 서비스를 하기로 계약을 맺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는 이러한 사전 편찬 작업을 1단계로 마무리하면서 이걸 확대하는 다른 이제 여러 학술회의의 결과물들을 학술청소, 연구청소, 번역청소 등등으로 해서 많은 출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외부 기관의 수주를 받은 프로젝트로는 가장 대표적인 게 한국 고전번역원의 거점 번역 사업으로서 우리 동양학연구원에서 지금 10년째 그 번역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연구재단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하는 그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동안 꾸준히 많은 연구 결과들을 제출했고요. 그 연구 결과물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가운데서도 또 자랑할 만한 게 이제 그 열알기 아시잖아요. 열알기에 가장 원본에 가까운 게 저희 대학의 연민 이가원 선생님 기증 품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다 이제 해제 작업을 해서 대중들에게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동양학연구원에 했던 프로젝트는 대체적으로 동아시아 학술래 활동의 기반이 되는 한자 사전 간행, 그리고 이 동양학의 현대화를 위한 한문 텍스트의 번역, 그리고 그 텍스트를 통한 심도 깊은 연구,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 동양학은 이러한 이제 1, 2, 3단계의 연구 성과들을 기반으로 해서 동아시아의 외인을 확대해서 좀 글로벌한 동아시아학을 만드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한국학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인의 언어, 역사, 사상, 문화 등 한국인의 거의 모든 것에 대한 연구를 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 한국에서의 한국학이라고 하면 인문학적 범주에 제한돼 가지고 과거의 전통,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삶만을 추적하고 연구하는 데 국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한국학이 되려면 오늘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반추할 수 있는 과거를 연구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문제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의미의 한국학이라는 인문사회학의 통합학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학문이 너무 세분화되고 쪼개지다 보니까 이 현재에 대한 문제들은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외교학 등에서 다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문학 따로, 사회학 따로. 그러니까 한국학이라는 게 인문학에서의 한국학은 전적으로 과거 지향적인 학문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사회과학에서의 한문학은 그 어떤 면에서는 그 일회성 학문, 무책임한, 인문학에서는 기승전결이 명확하고 원인과 배경과 결과에 대한 책임 있는 글들이 나온다면, 사회과학에서는 문제를 진단하고 거기에 다양한 문제 해결에 접근만 하지 대답은 나오지가 않고 있거든요. 우리 동아시아학, 동양학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 인문학과 사회학, 사회과학을 통합할 수 있는,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학문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학은 이제 기존의 방식에서는 좀 더 벗어난 확대된 한국학으로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역학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게 바로 동아시아학이 되는 거죠. 사실 일반 대중들이 동양학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한문을 떠오르겠죠. 그러면 한문은 이제 지금 우리 교육 시스템에서 이제는 배제되고 있는 언어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와 과거를 공부하는 데 한문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양학 하면 한문으로 고착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발간하고 있는 동양학을 보면 선비족 언어라든지 몽골어, 만주어, 베트남어, 고유어까지도 많은 투고 글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대학의 이 동양학이라는 것은 한문에 의한 중국학에 국한된 게 아니라 동아시아 전반을 아우르는 그런 학문 영역으로 나가고 있고요.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바도 바로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양학이라고 했을 때, 바로 한국을 중심으로 놓고 주변의 국가와 민족들의 역사와 문화와 예술을 비교, 서로 관계를 추적함으로써 우리의 이 한국학을 좀 더 튼실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앞에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한국학이라면 우리 자신의, 우리 스스로의 전통과 문화를 연구해서 우리 민족의 앞날을 개척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봤을 때 한반도라는 지정학적인 조건과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하에서 중화 문화의 영향, 그리고 해양 문화의 영향 속에서 우리 한반도의 문화는 해양 문화와 대륙 문화를 어느 쪽이든지 다 수렴할 수 있는 조건이면서 동시에 또 하나 어느 쪽으로든 쉽게 종속돼 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강언은 우리 자신만 가지고 있는 해결되지 않고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학을 중심으로 하되 그 근거를 가지고 주변에 중국, 일본, 몽골까지 아우르는 동북아시아의 학문들을 우리가 같이 접근하고 익힘으로써 연구함으로써 좀 더 객관적이고 한목적적인 문제 해결의 방식에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 동양학 하면 먼저 이제 떠오르는 게 한문부터 떠오르니까 정말 어렵고 따분하고 그런 과거의 학문이라는 거 하나. 또 하나 너무 오래되고 고루해서 우리가 결국은 극복해야 되고 버려야 될 과거의 유산이다라고까지 생각하는.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동양학 하면 왠지 신비스럽고 마술적이고 비과학적인, 그러다 보니까 한때 동양학에는 뭐 주역, 역술 뭐 이런 논문들도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동양학의 그 본질은 그게 아니고 한문이라는 한문 텍스트를 통해서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이런 동아시아의 사유체계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아시아의 문화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사실 근대 이전에는 일방적으로 중국의 그 학문과 중국의 문자를 수용해서 그걸 적용하는 그런 수준이었겠죠. 그러나 근현대 시기의 동아시아학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 학문의 유입을 기본 전제로 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동아시아는 19세기, 20세기 전반까지는 사실 동아시아가 아시다시피 식민지를 거쳤고 제국주의가 됐고, 그런 과정에서 전후 시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서구화에 급급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전반기는 일본, 중국 모두 다 국민국가를 만들어서 군대로 가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민두 교수님은 이걸 시간과의 경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빨리 서양을 뒤쫓아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앞섰던 게 사실이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을 통해서 중역된, 한번 일본화된 서양을 우리는 걸 다시 재번역해서 수용하는 그런 중역된 서구화를 과정을 거쳤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서양의 그 학문과 예술과 문화라는 것은 오리지널과는 너무 다른 성격의 걸 띌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70년대 동양학이 처음 우리 한국 학계에서 시작이 됐을 때, 우리 동양학이 70년대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때는 우선 했던 게, 가장 필요한 게 뭐느냐, 바로 기초 작업으로서 한자 사전을 만들고 이 한문 텍스트를 번역하는 작업들이 가장 시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거의 30년 동안은 이러한 한자 사전을 만들고 자료를 번역하고 모으는 기초 작업에 치중을 했다면, 80년대 이후 중반부터 이제 서양의 학문 방식이 직수입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아시아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연구 방법론과 아젠다를 만들어내고 되고, 그러면서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있는 몇몇 대학들에서 뭐 국학연구원, 동아시아학술원 뭐 이런 연구소들이 이제 그런 쪽에 방향을 넓히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 당국대학교에서는 바로 사전편찬이라는 기초 초석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이제 우리 한국에서의 동양학은 우리 나름대로 시각으로 일본을 보고 중국을 볼 수 있는 관점을 갖게 된 거죠. 왜 동아시아학이 중요하느냐? 중일 간의 관계, 한일 간의 관계, 한중 간의 관계의 삼각관계가, 유럽은 사실 그리스 로마 문화라는 기초 토석에 의해 헬레니즘과 헤블라이즘이라는 그 근간을 가지고 이루어졌다면, 동아시아는 한자 문화권이라는 텍스트, 그리고 불교와 유교라는 공통된 사유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봉과 갈등과 충돌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제3자적인 시각에서 볼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동아시아학은 더더욱 자국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의미한 학문이었고, 이게 90년대 이후 우리 학계에서 동아시아학이 이제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게 된 그런 계기가 됐던 거고, 그 우리 최선두에 우리 동양학이 유치해 있었던 것이죠. 한중일 간의 이 역사적인 구원이
장애가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 그게 그 연구의 주체들인 지식인들이나 학자들 사이에 이론적 대립, 학술적 대립이라기보다는 사실 현실 정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냐하면 현실 정치에서 근현대사를 역사라는 건 그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과거의 사실을 가운데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망각할 것이냐. 이게 기억의 싸움이거든요. 권력을 잡으면 과거의 수많은 사실 가운데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기억하도록 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망각하도록 만드는 게 역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측면인데, 바로 현실 정치에서 바로 그러한 집권 세력의 그 방향에 따라서 간접적인 영향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동양학이 예를 들면 아까 한국과 같은 경우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국가들과 비교 관계를 하는 연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민족주의가 가도해 가지고 국수주의나 이런 방향으로 가면 전혀 엉뚱한 방향에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중국의 대국지향주의. 지금 중국이 이제 어느 정도 21세기에 들으면서 자신감이 드러나면서 다시 과거 100년 전에 그 대국지향주의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극우 집단의 그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시기의 그 영광을 다시 재현해 보겠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전후 시기에 스스로 반성해야 될 이런 것들은 자학사관이라고 해가지고 비판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이런 역사 인식들, 이런 인식들이 정치 권력과 상호 연계돼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아카데믹한 동양학에 많은 장애물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현재 우리 인문학의 실정은 어떤가요? 동양학과 마찬가지예요. 국가 프로젝트에 빨려들 수밖에 없어요. 학교 당국에서 연구하고 국가에서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연구비 수주를 위한 과제 중심의 연구가 지향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장기간 깊이 있게 천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동양학 연구에서 방금 나왔듯이 협중, 반일 이런 정서들이 학문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 국민 정서가 조변석계를 해요. 예를 들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고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중국 공산당이 통치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걸 각색을 해서 애국주의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애국이라는 개념 속에는 모든 걸 다 빨아버려요. 중국 공산당의 일당 논리에 의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민당 정권 하에서의 그 모습들이 사실 우리로 말하면 극우적인 그 사고들 때문에 전후의 이 동아시아에서의 진정한 의미의 과거사 정리가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안 되고 늘 반복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반복이라는 게 정권에 따라서 또 그 강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연구자들은 그 풍파에 사실 중심을 잡기가 쉽지가 않는 거죠. 사실 70년대, 80년대 국가 프로젝트가 막 이렇게 막 쏟아지기 전에는 각 대학들이 자기 색깔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대학은 한안대사전 사전에 있어서는 절대 지존이었죠. 그리고 번역 작업 같은 거. 예를 들면 또 성대 같은 경우에는 유학을 근간으로 해서 만든 학교이기 때문에 경서, 유교 경전에 대한 이런 그 작업들이 많이 돼 있었고, 또 고려대학 같은 경우에는 민족문화연구원이라든지 아시아 연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학적에 상대적으로 강했다. 한양대 중소관계연구소 각각의 대학의 특색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90년대 이후 이제 국가 프로젝트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중심의 연구 방향으로 다 모든 대학들이 하면, 그러면 이게 국가 경쟁력이 어떻게 될까요? 한 공장에서 금형틀에서 찍어내는 한 군밖에 아니잖아요. 인문학은 그렇게 되면 죽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학은 300억 투자하면서 부도 위기까지 몰릴 정도로 그 험한 상황을 지금 거쳤는데 우리나라의 메이저 대학들이 과연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느냐?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가 프로젝트 그 꽃감 빼먹는데 바빠서. 그런 면에서 우리 이 인문학 연구자들이 정말 왜 인문학의 존재와 가치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 발상의 대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무 그 눈앞에 급한 그 프로젝트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인류 문화의 공존과 번영에 우리 인문학과 사회학이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 국가 정책 당국에서도 이 인문학 너무 어쩔 수 없이 지원해야 되는 학문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학문 발전에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면 좋겠다.